오리진 2021 콜로퀴움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아스 사회공헌재단 이상태입니다. 저희 재단은 주 사업이 의료비 지원 사업과 다음 세대 연계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작년에 청년들과의 많은 만남을 통해서 기독교 청년단체를 설립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또 청년단체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고민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이번에 발제를 맡게 됐습니다. 제가 주로 발제하는 부분은 청년단체에 대해서 그 의미와 분류를 먼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청년단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공공의 목적을 두고 만든 하나의 단체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불특정 단수가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하는 그러한 모임의 단체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저희들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질문들을 세 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단체가 이 확장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기독교 청년단체이다 보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그 단체들과 또 그분들과 또 얘기를 할 때 그분들에게 어떻게 그 접근해야지 설득력 있는 말로 다가갈 수 있을까? 그게 두 번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기독교 사회운동하는 청년단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단체를 만든 경험을 바탕으로서 할 수 있는 조언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오늘 이 부분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청년단체의 의미와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년단체를 조직하고 만든다고 하면 어떠한 단체를 만드시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전통적 개념의 청년단체와 트렌드가 반영이 된 새로운 개념의 청년단체,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전통적 개념은 우리가 하나의 공통의 목적을 갖고 구성원들을 조직해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조직의 간부, 리더가 세워지고 또 그 리더를 돕는 많은 이사진들이 구성이 돼서 회의를 통해서 그 청년단체의 방향과 전반적인 컨셉을 구축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청년 스케치나 한국청년입법연구회와 같은 그런 단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 개념의 청년단체 이외에도 요즘은 SNS라든지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청년단체들도 속속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인터넷 카페인 맘카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데요. 공통의 목표를 갖고 모였다기보다도 각자의 개인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종의 협업하기 위한 그런 툴을 만들고자 모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집단을 이해하는 것은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단은 그 각 영역에서 거버넌스의 영역에서 그 많은 분들이 산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가 파급력 있게 선정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슈에 따라서 뭉쳐서 어떤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이런 단체들은 파급력은 있으나 구심점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할 부분은 전통적인 개념의 이런 청년 단체에 대해서 제가 조언해 드리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청년 단체를, 우리가 기성세대도 있고 또 여러 노인 세대도 있고 많은 세대가 있는데 왜 청년단체가 부흥이 돼야 하고 청년단체가 확장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많은 기성세대들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직장 생활 안에서의 그런 많은 생각과 에너지가 매몰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청년 세대의 경우에는 대학생들과 대학을 막 졸업한 또 취업이 막 입사가 되어 있는 청년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다른 세대보다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영향력을 키우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적으로 강하다라는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자신들이 앞으로 삶에 있어서 진로와 역할을 고민할 때 많은 비전과 미션에 따라서 그 자신들의 선택과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청년 세대라고 한다면 기성세대의 사명감이라고는 할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성세대는 스스로가 늘 숙제를 갖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청년 세대를 통해서 자신들이 대리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년의 시기에서 이 단체를 조직하고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단체를 만들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단체들을 보니까 주로 이제 기독교 안에서의 청년단체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교회나 어떠한 그런 선교단체에서 영적인, 즉 그 집단의 리더의 멘토를 받고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당연하겠지만은 좀 보완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저는 이 부분을 영적인 멘토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중심의 멘토가 필요하다. 즉 로고스 멘토가 중요하다라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멘토에 병행하는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질문 3에서도 한번 자세하게 제가 또 언급을 할 텐데요. 많은 청년단체가 이 지속 성장이 가능하지 못한 이유는 영적인 멘토 중심의 이 기성세대와의 화합으로 인해서 뭐라 그럴까요? 이 재정적인 부분, 마케팅적인 부분, 여러 가지 각 영역에서의 조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경험이 떨어지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청년 단체를 만들고자 한다면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 청년 구성원들과의 그 구성원 멤버들을 먼저 설정하기에 앞서서 기성세대 중에서 우리 단체와 함께하고 우리 단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멤버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그 청년 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었는데요. 그랬을 때 그 역할과 그 또 의미와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비전과 사명들이 좀 중첩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빛과 소금과 같이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청년단체를 조직을 하고 또 나아가려고 할 때 기존에 그 없었던 단체, 그리고 기존에 있었지만은 좀 더 분별 있고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시장을 좀 나눠서 거기에 맞게끔 타겟을 설정하고 또 자신들이 존재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포지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이 구성원들과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 크리스찬들이 주도하는 청년단체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모든 교회 사역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보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교회에서는 리더 중심의 사역, 리더 중심의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청년단체도 그와 같이 간다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단체를 만들고자 한 그 초기의 멤버,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 리더가 만약 그 조직에서 이탈이 됐을 경우에는 그 조직의 영속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참여하는 구성원들에게는 반드시 낮은 수준의 목표와 역할을 반드시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득력 있는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정치 진영에서 여러분들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 측에 있는 어떤 정치인과 보수 측에 있는 정치인이 서로 토론을 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늘 진보에 있는 분들이 말을 상당히 잘합니다. 왜 그분들은 말을 잘할까요? 그리고 보수에 있는 분들은 왜 말을 잘 못할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진보에 계신 분들의 장점이 두 가지가 더 뛰어난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진보에 계신 분들은 이 상대방 진영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보수의 논리와 보수의 언어와 보수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지향점들을 간파를 하고 그 부분을 무력화시키고 그 부분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대응 논리로 대응할 것인가, 어떠한 논리로 그들과 얘기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습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측에서는 그러지 못한 경우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물론 보수는 수비적인 위치인 거고 진보는 공격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프레임 자체가 당연한 게 아닌가 싶을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만드는 청년 단체들은 상대방 진영과 상대방을 좀 더 이해를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또 중간지대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을 흡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두 번째는 진보에서의 이런 언어는 상당히 대중의 호소력이 있고 또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습니다. 왠지 그들이 얘기를 하면 자기가 위로를 받고 자기가 따뜻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삶이 어렵고 또 힘들다 보니까 누군가 자신을 위로해주고 누군가 자신의 처지를 잘 안다고 한다면 그 정치인들과 그 진영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점을 파고드는데요. 어떻게 본다면 우린 성경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지극히 인본주의적이 아니겠느냐. 하지만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인본주의적인 그들의 전략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서 만든 단체나 그들의 진영들은 많은 사람들을 흡수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논리와 상대방의 진영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들의 방법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예를 들어서 보수가 따뜻하게 국민들에게 말로써 다가갈 수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만드는 청년 단체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설득력 있는 언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상대방이 공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 단체들은 크리스찬이고 또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성경과 사상을 바탕으로 무장되어 있지만은 세상적인 언어를 배우고 오히려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시민단체나 어떠한 단체를 조직하시는 분들의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상대방과의 어떤 대결 구도를 통해서 제압을 한다든지 상대방을 무력시키고 굴복시키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면요. 상대방 진영은 결코 굴복되지도 않고 상대방 진영 결코 무력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은 그들과의 대등 그 이상으로 가져가면서 좀 중간에서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 그리고 상대방 진영이 있으면서 크게 확신이 없는 그 중간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저희들로 흡수하고 저희의 생각과 저희들의 사상을 주입시키는데 그쪽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저들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은 서로의 대결 구도 속에서 누가 먼저 중간지대에 있는 그 중간권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 영혼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냐의 싸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언어는 상대방을 이해함과 동시에 중간지대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이럴 때는 저는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전반적으로 기독교 사회운동을 하는 청년단체에 대한 조언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은 단체나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조직이, 단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거는 영향력 확대입니다. 조직이 정체가 되어 있고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데 만족을 그친다고 한다면 그 조직은 언젠가는 와해가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더가 이탈하게 되면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청년 단체가 만들어진다면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어떻게 본다면 그게 영향력이 과연 확대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열심히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과 함께하고 크리스찬에 있는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 안에서 유명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같은 크리스찬 기독교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져서 향후에는 우리가 협업과 함께 같이 코옥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단체를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또 물론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은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많은 분들한테 우리 단체, 우리 조직이 알려져야 하고 그들을 많이 흡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발표를 하시는 여러 가지 NGO 단체나 언론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우리가 아닌 얼마만큼 중간지대와 남을 흡수할 수 있느냐 거기에 영향력을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파이팅이 넘치고 또 의욕도 앞서다 보니까 뭔들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사당 앞에 가가지고 피켓 들라고 한다면 열심히 앉아서 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도 의미가 있고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퍼포먼스적인 부분으로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 했다고 해서 다 끝나거나 아니면 그거에서 만족해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알리고 동참하는데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청년 스케치와 같이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많은 칼럼위원들, 논설위원님들을 모시고 글들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많은 글들을 많이 알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그게 언론의 본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제대로 된 적은 글이라 하더라도 그 칼럼, 그 글이 어디에 전달이 되고 유통이 되는가. 그 칼럼과 기사가 유통이 돼서 영향력을 드러내고 이 기사를 한 번이라도 더 읽게끔 만드는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일보다도 그 일을 통해서 알리고 동참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 어떠한 생각과 여러 가지 사상을 제공하는 그 일이야말로 영향력 확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성세대의 멘토단을 반드시 구성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자칫 기성세대의 멘토단이 그들의 의견대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경계를 해야죠, 물론. 그 청년단체의 주인은 청년입니다. 그 청년들이 같은 청년들과 함께 구성을 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이 경험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떠한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에 봉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타개하고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성세대와의 연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의 이러한 로고스 멘토가 아니라 이 분은 어떤 예를 들어서 교회의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집사님이나 아니면 교회의 어떤 구성원분 중에서 이분은 경영 전략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 계시다. 이분은 홍보에 굉장히 탁월하시다. 또는 이 조직하는 부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재정 확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지, 우리 단체를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이거를 키워나가면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꾸준한 자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어떠한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갖는 것은 좋지만은 그 고민 속에서 답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조직은 문제를 도출하고 그 고민을 고민해보되 결국에는 이런 기성세대의 멘토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 고민을 해결하고 또 진일보함으로써 그 단체가 지속 성장하고 또 다음 후임들한테 넘길 수 있는 그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이 청년단체를 만드는 제일 첫 번째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호기심과 재미로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하게 재미와 참여 부분으로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쉽게 이탈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텐데요. 그거는 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개인과 이 단체의 목표를 어떻게 일치를 시켜주느냐, 그 부분을 세워주는 게 리더의 역할이긴 하지만은 청년단체가 지속 성장 가능하려면 결국에는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그 어떤 부분들로 이 단체에 참여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청년들한테 어떤 역할을 줌으로써 함께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고 단체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일치시켜 주는데 좀 더 시간을 할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강력한 리더십은 열심히 하고 이끄는 리더십이 아니고요. 항상 리더십은 자기가 없을 때, 즉 리더 본인이 없을 때 이 조직이 돌아갈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첫 1기 멤버들이 그 다음 2기, 3기 후임에게 그 자리를 넘겨줬을 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즉 본인들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 단체가 지속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리더십의 하나의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많은 의욕도 있고 또 참여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단체를 만들어서 일회성이나 소멸성으로 지나지 않는 그런 단체들이 너무 많았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그 사전에 많은 생각을 하고 기성세대와 연합과 또 그 구성원들과의 그런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서 하나의 단체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다 마무리됐는데요. 여러분들 청년단체를 구성하고 싶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떠한 청년단체에 합류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한 모든 분들이 어떠한 기성세대와 연합과 또 자기의 역할과 또 함께하는 그런 사명과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고 판단하셔서 어떤 건전하고 또 사회에 영향력 있는 그런 청년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